예, 안녕하십니까. 예, 조원준 변호사입니다. 제가 발표를 맡은 주제는 이행보증 청구와 손해배상이란 주제입니다. 예, 그래서 공사가 이제 중도 타결될 경우에 이제 당사자의 뭐 채무 불이행 그리고 귀책 사유를 둘러싸고서 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 경우에 많은 경우 손해배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사 관련해서 그런 문제들은 이제 보통은 도급임 입장에서는 이행보증 청구를 보통은 하는 방식으로 나타나게 되고, 수급인 입장에서도 부당한 뭐 계약 해지 등을 주장하면서 도급인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예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도급인의 이행보증 청구, 그리고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의 손해배상 청구, 이렇게 나누어서 살펴볼 예정이고요. 예, 그 내용을 보면은 목차 간단히 소개드리면, 예, 도급인 이행 청구 관련해서는 중도 타결의 유형, 그리고 보증약관상 해지 요건, 도급계약 해지의 유효성, 계약보증 청구의 범위, 그리고 하도급법에 의한 계약 이행 보증 청구의 제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급인의 손해배상 청구 관련해서는 도급인의 해지에 따른 소송, 예, 민법 673조에 의한 해제권, 발주기관의 사정변경에 의한 해제권, 그리고 손해배상의 범위, 그리고 이행이익 산정 사례, 이렇게 좀 살펴볼 예정입니다. 먼저 도급인의 이행보증 청구입니다. 먼저 그 중도 타결의 유형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중도 타결 시에 공사 포기 각서를 제출하고 정산 합의를 할 경우에 이것이 합의 해제에 해당이 하는지, 예, 이런 문제가 있는데, 통상은 합의 타절, 강제 타절, 이렇게 저희가 얘기를 합니다. 예. 근데 이제 뭐 타절이라는 거는 이제 사실 뭐 법률상의 용어는 아니기 때문에, 합의 타절의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한 해제, 예,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강제 타절은 합의가 아니라 당사자의 일방의 의사 표시에 의한 해지에 의해서 법률 관계가 종료되는 경우를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합의 타절의 경우에는 사실상 합의 해지에 해당이 되고, 이 경우에 판례는 특별히 뭐 당사자 간의 약정이 없으면 손해배상의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판례를 보시면 도급인과 수급인이 협의로 수급인이 공사 포기 각서를 제출을 하고, 그와 동시에 타절정산 합의서를 작성을 했고, 도급인이 해지 의사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 그 이후에 도급인이 계약이행보증 청구를 했는데, 법원에서는 이러한 타절정산 합의는 당사자 간의 합의 해지에 해당한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이행보증 청구를 할 수 없다, 이렇게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근데 사안에 따라서는 이게 합의 타절된 것인지 강제 타절된 것인지 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데, 특히 이제 강제 타절에 해당하지만 정산 합의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성정산이 필요하고 그에 따라서 이제 합의가 진행이 되는데, 이 사례를 보시면은 원수급인이 해제 최고를 한 이후에 하수급 업체가 공사 포기 각서를 제출을 하고, 원수급인은 명시적인 해제 통보를 하지 않고서 기성금을 상호 정산해서 타절 정산 합의서를 작성을 한 이후에 이행보증 청구를 한 사안입니다. 이 경우에도 이 보증기관에서는 이게 합의 해제가 성립이 됐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법원에서는 이게 당사자 간에 뭔가 정확한 법률 용어를 쓰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합의 해제로 볼 수는 없다. 그리고 사안을 봤을 때 실질적인 해지 의사 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라고 해서 이행보증 청구를 인정을 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따져서 법원이 판단을 해야 되는 문제이긴 하지만, 사실 이게 해지 자체가 있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되면 이행보증 청구를 할 수가 없게 되기 때문에, 채무 불이행이 있을 경우에는 해제 통보 의사 표시를 명확히 해야 되고, 그리고 합의서 작성할 때 이게 합의 해제로 판단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문구 등에도 유의를 하셔야 합니다. 보증 약관상에도 해지가 요건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건설공제조합 계약보증 약관을 보면 보증 책임은 보증서에 기재된 공사 등의 계약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성립을 하고,
보증금 청구하기 전에 주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야 하며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예, 그 약관 조건에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요. 전문건설공제조합의 계약 보증약관을 보면 보증사고란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보증채권자가 보증기간 내에 계약을 해지 또는 해지한 것을 말한다 해서 조금 규정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행보증 청구를 할 때 이게 보증기관마다 약관이 좀 다르고요. 그 약관도 이게 시기에 따라서 계속 개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항상 보증약관은 정확하게 확인을 해야 하는데요. 그래서 이 아래와 같이 전문건설공제조합 계약보증약관 같은 경우에는 해지를 한 것까지 보증사고에 포함을 시키고 있어서 보증기간 이후에 도급계약 해지를 한 경우에 보증사고가 인정되는지 이런 문제가 또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은 보증사고가 무엇인지는 당사자 간의 약정으로 계약 내역에 편입된 보증약관과 보증서 그리고 주계약인 공사 하도급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종합해서 결정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판례에 따르면은 앞서 본 그 전문건설공제조합 약관에 대해서 이 보증사고는 실제로 주계약을 해지한 경우가 아니라 주계약에서 정한 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내지는 해지 사유의 원인이 되는 의무 불이행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는 것은 보통은 계약 기간하고 보증 기간을 맞춰가지고 설정을 하게 되는데 계약 기간이 끝나면서 보증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 보증 기간 내에 해지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보증 약관 문헌대로 그냥 하면은 이게 보증 사고가 아예 발생할 수가 없다는 불합리가 발생을 한다 하기 때문에 대법원은 이 보증 취지에 맞게 이 계약 약관을 합리적으로 해석하는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그 보증채권자의 계약이행보증 청구는 도급계약 해지가 적법 유효한 해지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 해지 통보를 하면 계약이 해지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는데 법률적으로는 그렇지가 않고 계약에서 정한 적법한 해지 사유가 인정이 되고 그리고 이제 해지 절차도 적법하게 밟아서 유효한 해지로 판단이 돼야만 유효한 해지가 인정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해지가 없었던 것처럼 판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법원에서 다투어진 예가 있는데요. 1심에서는 이행보증 청구를 기각을 했는데 그 이유가 하수구빈이 공사를 중단한 것이 하수구빈 책임이 없이 그 원수구빈이 정당한 추가공사비와 돌강공사비 등 추가 비용을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사를 중단한 것이다. 그러니까 원수구빈의 하도급 계약 해지가 정당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계약이행보증 청구를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동일한 사안에서 항소심은 다르게 또 판단을 했습니다. 하수구빈은 그 공사대금, 기성공사금 대비 과다한 비용 투입을 이유로 적자 보전을 요구했고 원수구빈은 그 부분을 지급을 해주겠다고 했는데도 하수구빈이 이 상태에서 끝까지 공사를 진행하면 적자가 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공사를 포기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공사 중단은 적법하지가 않고 원수구빈이 하도급 계약을 해지를 한 것이 정당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증기관에 대한 보증 청구를 인용하는 것으로 결론을 변동을 했습니다. 이게 동일한 사안에 놓고서도 지금 이 법원의 판단이 달라지는 것처럼 이 소송상 당사자 간의 이게 규칙 사유, 그래서 공사를 못한 것이 누구의 책임이냐 이걸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해지 효력이 다투어질 경우에는 보증채권자가 도급계약상 유효한 해지권이 발생하였음을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유효한 해지가 인정이 되느냐 관련해서 또 한 가지 문제되는 게 이 수급인이 회생 절차에 들어갔을 경우입니다. 회생 절차에 들어가게 되면 이 회생 채무자는 채무자회생법 119조 1항에 따라서 이 계약을 해지할지 계속 이행할지 여부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해지를 선택할 경우에는 원수급인이 이거는 회생 채무자가 계약을 이행하기
먹기 때문에 정당하게 해지한 것으로 봐서 계약보증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문제는 그 하수구빈이 이행을 선택했을 경우인데요. 그 회생 절차에 들어가는 경우에 이거를 이제 해지 사유로 계약서에서 규정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은 이제 도산 해제 조항이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는 통상은 효력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계약상의 조항을 가지고 약정 해제를 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여지고요. 그러면은 법정 해제는 가능하냐? 그래서 이 상대방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해제를 하는 것을 이제 법정 해제라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도 법원은 하수구빈이 계약 기간 중에 회생 절차 개시 신청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하도급 계약의 이행이 하수구빈의 귀책 사유로 인해서 불가능하게 되어서 보험사고가 발생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리고 보험사고에 해당하는 채무 불이행이 있는지 여부는 계약의 공사 금액, 기간, 내용 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사안을 봐서 지금 하수구빈이 회생 절차에 들어갔을 경우에 해지를 인정한 사례도 있고 인정을 하지 않은 사례도 있습니다. 해지를 인정한 경우는 회생 절차 개시 전에 이미 해제권을 취득해서 언제라도 해지 의사표시를 할 수 있었던 상태로 보인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회생 개시 후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본 사례가 있고요. 해지를 불인정한 경우에는 이 사실관계를 살펴봤을 때 회생 절차 개시 이후에도 타 현장들이 다 진행이 되고 있더라. 근데 이 현장의 경우에는 뭐 진행이 안 됐지만 발주자 사정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하수구빈이 회생 절차 개시 신청 당시에 계약을 이행하는 게 불가능했다고 인정하기가 부족하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해지를 인정하지 않은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결국에는 사안별로 판단을 해야 되는 문제이고요. 그래서 일단 유효한 해지를 전제로 해서 계약보증 청구를 한다고 했을 때 계약보증 청구의 범위가 문제가 되는데, 청구 범위에 관해서는 일단 주계약을 확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약마다 물론 다 조건이 다를 수가 있는데, 그 표준계약을 기준으로 일단 말씀을 드려보면, 그 공사계약 일반 조건에 의하면 계약보증금은 원칙적으로 이제 귀속하는 조건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가장 일반적인 유형이고, 이제 이런 경우에 이제 손해배상의 예정에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토교통부의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보면 도급인에게 귀속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그런데 초과되는 손해는 또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손배 예정이기도 하면서 초과 손해도 청구를 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판례상으로는 이제 특수한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만든 건설업종 표준 하도급 계약서를 보면 이게 그냥 귀속하는 조항이 아니라 계약 불이행에 따른 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담보한다. 그리고 초과액도 청구할 수 있다고 해서 이 경우에는 실손의 담보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계약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주계약에서는 계약보증금을 귀속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 약관에서는 실손의 보상만 인정을 한다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는 경우에 그러면 계약보증금은 어떻게 청구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있는데, 대법원 사안을 보면은 공사계약 내용에 계약 불이행의 경우 보증금 전액을 몰취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문건설공제조합은 보증채무자인 하수급 업체와 동일한 책임을 부담을 하고, 약관상 실제 손해액 보상 규정은 이와 같은 몰취 조항이 있는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다. 그래서 지금 주계약을 우선하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취지는 이제 건설법 취지상 건설보증이라는 것이 이 보증 채무자가 부담하는 채무를 그대로 보증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원수급인 입장에서는 보증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 원계약에서 보증금 귀속하는 조건으로 하수급인하고 계약을 했는데, 하수급인이 보증기관하고 계약을 하면서 이걸 실손해로 계약을 하게 되면 그 이후에
그렇다고 해서 이제 실손해로 배상을 인정을 하게 되면 원수급인 입장에서는 불측의 손해를 입게 된다. 반면에 보증기관으로서는 보증계약을 할 때 그런 원 계약을 다 받아서 그 내용을 다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이유를 설시를 했고요. 이 판결 이후에 지금 같은 취지의 하급심 판결내도 계속 선고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증 청구 범위 관련해서 또 하나의 문제는 그 중도해지 시에 계약 보증금을 초과하는 지체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의 문제가 있는데요. 그 지체상금 약정은 이제 일반적으로는 이제 준공 지연의 경우에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데 중도 해제가 돼서 다른 업자가 다시 공사를 완공하느라고 완공이 지체된 경우에도 지체상금은 인정이 되고요. 그리고 그 지체상금도 당연히 계약 보증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공사 해지 시까지의 공사 지연 기간이 상당히 길어지면 이 약정된 계약 보증금보다 지체상금이 더 많아지는 경우도 있는데 도급인 입장에서는 계약 보증금만 몰수하고서 끝난다 이렇게 하면은 뭐 억울하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추가 청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7년 판결을 보면 지체상금을 초과하는 계약 보증금을 초과하는 지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된 논거는 계약 보증금 약정만 한 경우에랑 비교했을 때 계약 보증금 약정도 하고 지체상금 약정도 했는데 그 경우에 그 지체상금 약정만 둔 경우보다 도급인에게 불리하게 작용되는 것은 도급인의 의사에 반한다. 이렇게 지금 봐서 지체상금 규정이 있으면 계약이행 보증금을 넘어가는 금액에 대해서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봤고요. 근데 유사한 그 공공계약의 사안인데 서울고등법원 2022년 판결은 지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게 법리에는 더 충실한 판결로 볼 수가 있는데 이 계약보증금이라는 거는 포괄적인 채무 불이행을 전부 담보하는 것이고 여기에는 지체상금도 포함이 된다. 그리고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나 그런 일반 조건을 보면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의 액수가 이제 X만큼 도달을 하면 계약 담당자는 계약을 해지가 할 수 있고 해지 안 할 경우에는 계약이행 보증금을 다시 더 받아야 합니다. 이런 법령이나 계약 조건을 봤을 때 모든 손해는 지체상금을 포함해서 계약 보증금으로 담보가 되는 것이고 이거를 몰수하는 경우에는 추가 청구는 안 된다 이렇게 판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약 예규 작성 주체인 기획재정부 유권 해석이라든지 조달청 실무 입장이 모두 계약 이행 보증금을 초과하는 지체상금 청구는 불가능하다는 지금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 계약의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계약 보증금을 초과하는 지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한 또 사례도 있습니다. 근데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 계약서를 보면 앞서 제가 잠깐 설명드렸듯이 초과하는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적인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준도급 계약서를 쓰면 사실상 뭐 이게 명시적인 규정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다툼의 여지가 사실 없는데 안 쓴 경우에도 통상적으로 많이 쓰는 조건이 그렇지 않느냐 하면서 묵시적인 약정이 성립되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지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 전문건설 공제조합 계약 보증 약관에는 이 표준 하도급 계약과 마찬가지로 이 지금 실손해를 기준으로 그 보상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그 발주자와 원도급 계약 관계에서 이제 귀속 규정의 경우보다는 사실상 이제 원수금 입장에서 하수급인에게 청구할 경우에 사실 그 청구의 난이도가 상당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실제 손해액으로 한다. 그리고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고 하면서 1번 채무자의 교체에 따라 증가된 공사금액, 2번 그 후속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소요되는 비용, 3번은 하자를 보수하기 위해서 지출했거나 지출할 금액 이렇게 분류를 해놓고 있고요. 그래서 판례는
이제 잔여 공사 부분의 공사 수행으로 인한 비용이 당초 약정한 공사 대금보다 증가된 경우 합리적인 범위 내의 비용은 도급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로 인정이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 후속업체 선정을 하면서 이제 그 경쟁 입찰을 거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인정이 될 수가 있는데 뭐 그렇지가 않고 이게 적정 공사비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다투어질 경우에는 감정이 필요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후속업체에 대해서 바로 원래 처음 계약에서 늘어난 공사비가 아니라 추가 공사비를 지급할 경우에 이게 사실은 원래 하수구빈이 뭔가 공사를 지어냈거나 잘못해서 추가 공사비를 지급했다. 이런 식으로 그 인과관계를 사실 입증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 사례를 보면은 이 손해의 그 범위가 원래 하도급 계약의 내역에 포함된 공사 항목만 한정이 되는 것은 아니고 하수구빈이 공사를 중단해서 다른 공정에 영향을 미치고 다른 공정에서 어떤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을 하는 경우에도 이건 상당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에 해당한다 이렇게 인정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도급법에서 하도급 계약상 보증이행 청구를 할 때는 또 이 하도급법상에 또 요건이 있는데 이행보증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 내지는 직불 합의를 해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도급법 13조의 2에서 원사업자는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내에 수급사업자에게 대금 지급을 보증할 의무를 부여하고 하고 있고 10항에서 계약 보증에 대한 원사업자의 청구권은 해당 원사업자가 앞서 규정에 따른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한 후가 아니면 행사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양자를 지금 이렇게 맞물려서 놓고 요건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수금 입장에서 계약이행 보증 청구를 할 때 이 청구하는 시점에서 그 유효한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도급 계약 기간을 연장을 할 때 이제 계약 보증도 연장을 하게 되는데 그럴 때 대금 지급 보증을 혹시 누락을 해가지고 나중에 계약 보증 청구를 할 때 대금 지급 보증이 없었던 경우로 판단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30일 내에 하도급 계약 체결일 30일 내에 그 대금 지급 보증을 해야 되는데 그걸 이제 기간을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우에 이제 이행 보증 청구를 할 수 없다 이렇게 항변을 하기도 하는데 대법원은 그렇게 보지는 않고 대법원 그 하수구빈의 어떤 실질적인 권리 보호를 위해서 그 경우에도 대금 지급 보증은 유효하지만 다만 그런 대금 지급 보증이 수급사업자의 계약이행 보증 사고가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시점에서 한참 동안 그 대금 지급 보증을 안 하다가 그때쯤에 이제 계약이행 보증 청구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을 뒤늦게 한 경우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때는 대금 지급 보증을 한 걸로 볼 수 없다. 그래서 계약이행 보증 청구도 할 수 없다 이렇게 판단한 사안이 있고요. 그리고 대금 지급 보증을 안 할 수 있는 면제 요건으로 그 유효한 직불 합의가 직불 합의를 할 수도 있는데요. 그 경우에도 또 이제 소송상 유효한 직불 합의가 이게 인정이 되는 것이냐 이렇게 다투어지는 예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증기관에서는 직불 합의를 했는데 발주자가 대금을 지급을 하지 않고 원수급인이 계속 뭐 지급을 했다. 그럼 이런 직불 합의가 이게 유효한 것이냐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직불 합의 자체로 그 하수급인의 권리가 보호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유효한 직불 합의가 인정이 되고 계약이행 보증금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본 사안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수급인의 손해배상 청구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도급인의 해지가 발생을 하면 소송이 어떻게 진행이 되냐 하면 통상은 수급인과 하수급인 입장에서는 그때까지 발생한 기성대금을 청구를 하고 추가 공사비도 발생한 게 있으면 설계 변경, 돌관 공사, 물가 변동 뭐 여러 가지 사유에 의한 추가 공사비를 같이 청구를 하고
그리고 공기 연장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기 연장 간접비, 그리고 이제 공사 정지가 있었을 경우에는 지연 보상금, 그리고 내가 이 해지로 인해서 공사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 잔여공사 이행 이익까지 이렇게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경우에 도급인도 물론 뭐 가만히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통상 하는 청구를 보면은 선급금 반환 청구를 하고, 그리고 공사가 지연되었을 경우에는 지체상급 청구를 하면서 통상 이제 이 수급인의 대금 청구와 이제 공제를 주장을 하고요. 그리고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그리고 체불금을 대위 변제를 했을 경우에 그에 대한 구상 청구 해서 보통 이제 수급인이 공사대금 청구를 하면 반대로 이제 도급인은 반소 청구의 형태로 그래서 상호 청구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요. 도급계약 해지 시까지 발생한 공사비는 그 해지 사유와 무관하게 지급이 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그 범위에 대해서 이제 정산 합의가 안 되면은 다툼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복잡한 정산을 둘러싼 소송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해지 당시 이행되지 않은 잔여공사에 대한 이행이익 청구 여부는 도급인이 유효하게 해지를 한 것이냐 여부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통상은 이 해지 적법성 요건과 관련해서 공사 불이행이 이제 해지의 요건으로 인정이 되지만 이런 불이행을 전제로 하지 않는 해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우에 이제 또 어떻게 또 손해배상이 이루어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채무불이행을 전제로 하지 않는 대표적인 경우가 이 민법 673조에 따른 그 완성 전의 도급인의 해제권입니다. 그래서 이 규정에 대해서는 물론 뭐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설명을 드리면 이 대법원은 이 민법 673조의 규정은 도급인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도급계약 해제를 인정하는 대신에 그런 해제로 인해서 수급인이 입게 될 손해, 그래서 이미 지출한 비용과 이를 완성하였더라면 얻었을 수 있었을 이익을 합한 금액을 전부 배상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해제를 하면서 뭐 배상을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러한 배상을 전제로 해제를 할 수 있다고 인정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해지 여부와 관련해서는 도급인에게 유리하지만 그 해지의 효과에 대해서는 수급인에게 유리한 어떤 양날의 검과 같은 그런 규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급인은 해지 자체가 이제 뭐 목적인 경우에는 뭐 주장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채무자의 귀책 사유를 먼저 주장을 하고 처음부터 이 민법 673조에 의해서 해지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지는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판례에서는 도급인이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지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그러한 채무불이행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 그러면 법원은 이 해지가 무효라고 판단해야 되느냐 아니면 673조에 따라서 해지됐다고 판단할 수 있느냐. 근데 673조에 의한 해지 주장까지 포함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게 법원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채무불이행에 의한 해지하고는 그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 그래서 채무불이행에 따른 주장만 한 경우에는 유효한 해지로 인정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하도급 계약에 있어서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하도급 계약에 이미 해지를 할 경우에 그러면 하도급법상 부당 위탁 취소에 해당하는지 하도급법 제8조에서는 그 수급 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는 경우에 위탁을 임의로 취소하는 행위를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도급법과의 관계에서 이 673조에 따른 임의 해지는 금지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볼 여지가 있고요. 그래서 이 경우에 해지가 673조에 따른 해지에 의해서는 손해배상을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하수급인이 부당한 위탁 취소 금지 규정하고 그리고 민법 673조를 같이 주장을 해가지고 채무 불이행에 따른 전손해를 배상해라 이렇게 청구를 한 사례도 있습니다. 네, 이건 발주기관의 사정 변경에 의한 해지권 규정입니다. 그 공공계약에 있어서는 그 국가나 지자체가
그 민법 673조에 따라서 임의로 해지한다는 것은 사실은 생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공계약에서는 공사계약 일반 조건 45조에서 사정 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에 대한 규정을 따로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이 규정을 보면 발주기간은 객관적으로 명백한 명백한 발주기간에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 해제할 수 있다. 그 예로 정부정책 변화, 관계법령의 재개정 이런 사유를 들고 있고요. 그리고 그 경우에 배상해야 할 배상 범위를 제3항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민법 673조처럼 전손해를 배상하는 것은 아니고, 예, 뭐 미지급 기성 대가라든지 그리고 기투입 비용 중에 뭐 받지 못한 부분 이렇게 지금 규정이 되고 있는데, 예, 자세한 건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이 규정에 따라서 이 규정은 이제 대법원에서도 이제 사정 변경으로 인한 계약 해제 요건에 대해서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 변경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사정 변경은 해제권을 취득하는 당사자가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한 것이어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그 사정 변경 해제 요건이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주기간이 그 계약 일반 조건 45조에 따라서 해지를 한 경우에 이게 유효한 해지로 인정이 되느냐 여부에 따라서 이제 다투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인정된 경우도 있고, 유효한 해지로 인정된 경우를 보면, 뭐 예를 들어서 그 가스공사가 뭐 한국도로공사의 도로공사에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공사를 발주했는데, 도로공사가 이제 계획이 바뀌어가지고 도로공사를 안 한다. 그러니까 가스공사가 뭐 발주하는 것도 사실은 필요가 없게 된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뭐 한국가스공사가 예견했거나 뭐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해서 해지를 인정을 했고요. 그리고 뭐 국방대학교가 그 계약을 했는데 그 국방부랑 기획재정부가 다시 뭐 계획을 바꿔가지고 공사가 아예 필요 없게 됐다. 뭐 이런 경우에도 예, 발주기간이 유효하게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해지를 했는데 유효한 해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예도 있는데요. 가령 지금 뭐 서울시가 발주한 공사에서 뭐 구청이랑 의회가 반대를 하고 뭐 해서 이제 사업이 취소됐을 경우에, 그리고 인근 주민의 뭐 민원으로 인해서 이 사업 시행자가 사업을 취소한 경우, 이런 경우는 그런 거를 예견할 수가 없었다 이렇게 보기도 어렵고, 그리고 뭐 규칙 사유가 사업 시행자 입장에서 전혀 뭐 없었다고 볼 수 없다 해서 사정 변경에 의한 해지를 인정하지 않고 아는 그런 사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효한 해지에 해당하느냐 요거에 따라서 시공사가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 범위가 달라지는데, 실제 사안에서는 이게 유효한 해지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도 상당수 있고요. 그래서 발주기간의 해지가 유효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앞서 말씀드린 공사계약 일반 조건 45조 3항이 적용이 되는데, 거기서 배상 범위를 뭐라고 정하고 있냐면, 전체 공사의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이전에 투입된 계약 상대자의 인력, 자재 및 장비의 철수 비용,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주기간의 경우에는 철수 비용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철수에 필요한 비용만 배상을 하겠다. 그리고 시공사는 해지 시까지 인력, 자재 및 장비 투입 비용을 배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여기서 말하는 이 철수 비용은 단지 이제 인력, 자재 및 장비의 철수에 소요되는 비용이 아니라 수급인이 공사 완성을 위하여 계약 해지 이전에 투입한 인력, 자재 및 장비와 관련된 비용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1심에서는 발주자 입장을 받아들여서 철수 비용만 인정을 했는데,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시공사에게 보다 유리한 판결을 내려준 사안입니다.
발주기간 해지가 유효하지 않은 경우에는 발주기간의 이행 거절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시공사가 손해배상을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에 나와 있는 기성금으로 전보되지 않은 투입 비용뿐만 아니라 잔여공사 부분의 이행이익까지 함께 청구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도급계약 해지 시 이행이익 산정의 기본적인 법리는 이행이익이라는 것은 계약을 완전히 이행했을 경우에 그 경우와 동일한 경제적 이익을 배상을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경우에 채권자가 지출을 면하게 된 직간접적인 비용은 배상받을 손해액에서 공제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손해 공평타당한 분담을 위해서 법원이 여러 사정을 둘이 고려해서 손해액을 산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행이익이라는 것은 사실 장래에 발생할 이익이기 때문에 아주 엄격하게 입증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도 과거 사실의 증명도보다는 이 증명도가 경감이 된다고 보고 합리성과 객관성을 일치하는 범위 내에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이익의 증명으로 충분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다만 대법원 사례 중에서는 이 내역서의 일부인 공사원가 계산서에 이윤으로 기재된 금액을 그걸 그대로 이행이익으로 인정을 할 수는 없다 이렇게 해서 원심을 파기한 사안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 원가 계산서상 내역상 이익이 이행이익으로서 인정될 수 없다 이렇게 일반화하기는 어렵고, 많은 경우에는 중요한 기준으로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급심 판례를 보면은 총괄내역서 기재 이윤 9.9%는 전부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하면서 한 70%로 감액을 한 사안이 있고요. 그리고 서울고등법원 판례를 보면 사업약정 체결 당시에 기한문 실행예산 보고에서 나와 있는 경상이익을 기준으로 해서 적절히 법원이 판단을 한 사안이 있고요. 그런 이런 실행 내역서에 나와 있는 그런 이윤 기재 금액은 특히 이제 도급계약 해지를 할 시점에 구체적인 도면이라든지 내역이 없어서 잔여공사의 실행원가를 산출하는 게 어려울 경우에 의미가 있습니다. 보다 일반적인 경우에 있어서는 잔여공사를 수행하지 못한 데 따른 이행이익 상당 손해배상액은 잔여공사 부분에 대한 도급계약 금액에서 잔여공사를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공사비, 즉 실행공사비를 공제를 하고 이 금액에서 법원이 적절하게 그 책임 제한을 하는 것으로 많이 산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례상 이 두 번째 부분, 계약 금액은 나머지 잔여공사의 잔여 계약 금액은 그냥 계산상 나오는 것인데, 이 얼마를 거기서 내가 뺄 것이냐. 그래서 미이행 부분을 수행하지 않으함으로써 시공사가 지출을 면하게 된 직간접적인 비용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가 주로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행이익 배상 관련해서 지금 사례를 제가 몇 개를 적었는데요. 비슷한 사례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생략을 하고요. 3번 사례를 보면 그 서울고등법원에서는 그 잔여공사 대가 359억에 대해서 감정인이 이행이익을 감정을 해서 한 4.5억으로 감정을 했고, 그걸 그대로 다 인정을 한 사안인데요. 판결 이유를 보면 이 이행이익을 뽑을 때 내가 잔여공사를 수행하는 데 들어가는 이 비용을 어떻게 뽑을지. 근데 그 경우에 이제 발주자 입장에서는 표준품셈으로 뽑자.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은 잔여공사 실행공사비가 늘어나고 이익은 줄어듭니다. 근데 법원은 표준품셈은 관급공사 예정가격 산정을 위한 일반적 기준이고, 종합건설사는 자기 경험이나 그런 거에 따라서 그보다 낮은 공사로 수행을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표준품셈이 아닌 실행 단가를 기준으로 뽑아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감정인이 이거를 뽑을 때 표준품셈에 공공공사 평균 낙찰률을 적용을 하고 건설업 경영지표 중에서 매출액 중 매출 원가 비율을 적용을 해서 실제 투입 예상 공사비를 산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법원이 그 내용을 인정을 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 수급인의 비용으로서 이게 재건축 현장이었는데
약정 공사대금 359억 원 중에 원고가 지출했을 공사비가 268억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그 외에 다른 어떤 시공사들이 지출해야 되는 비용을 산정을 해서 다 빼서 그 공사를 했더라면 나왔을 그 이익을 산정을 한 사안입니다. 네. 이 케이스는 지금 상당히 그 최근에 저희가 받은 판결인데요. 잔여 공사 대금이 약 280억이고 감정인이 이행이익을 감정을 했는데 약 27억으로 감정이 됐고 법원은 이거에 30%에 해당되는 금액을 인정을 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1심 감정인은 실행예산 결의서를 기준으로 해서 이행이익을 산정을 했고 항소심에서는 발주기관의 주장으로 인해서 재감정이 이루어진 사안입니다. 그래서 항소심 감정인은 그 원고 작성 실행예산 결의서 그리고 하도급 계약 내역서 그리고 평균 실행 단가를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예상 실행 공사비를 산출을 했고 법원이 이러한 감정 결과를 그대로 인정을 했습니다. 다만 이게 27억을 전부 인정한 것은 아니고 이게 공정률이 1.06%에서 이게 공사가 상당히 초기에 해지가 됐다. 그래서 이 수급인 입장에서는 이행 과정에서 들여야 될 노력이나 비용을 들이지 않고 이거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점 그리고 이제 그 기간 동안 다른 공사를 통해서 이익을 얻었을 수도 있다. 이런 점들을 법원이 고려를 해서 상당한 비율로 감액을 해서 이행이익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안에서도 보면 법원이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을 해서 감정인이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산정을 한 금액을 인정을 하고 거기다가 법원이 재량으로 적절한 책임 감액을 해서 이행이익 상당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는 마치겠습니다.